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별을 쥐고 있는 여자 김순지. 귀향.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동 614번지. 한우물 6가족이 사는 우리 집은 그리웁고 편안한 나의 둥지였다. 초급대학 2년간의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금세 성숙한 여인이 된 것만 같았다. 나의 귀향은 울 안의 여러 가족들 모두에게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축복하며 가정을 끌어갈 나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술렁거렸다. 그 겨울이 지나 2월 말경, 다시 학교로 가 졸업식을 치르고 돌아와 발령만 받으면 꼬박꼬박 월급을 타서 가정에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미니스커트와 핫팬츠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나는 언제나 검정 옷과 모자 쓰기를 좋아했다. 어머니는 나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서 까만 투피스를 맞춰주셨고 나는 거기에 어울리는 까만 모자까지 사서 구색을 맞추었다. 대전으로 어머니를 따라가 옷을 맞추던 날,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생활을 들여다보았다. 가여운 어머니. 어머니는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도매시장에서 옷을 사다가 시골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옷을 팔아 이문을 남기는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어머니가 그런 장사를 시작했을까. 미천이 작은 어머니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다리품을 팔고 기운을 파는 그런 일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도매시장은 대전시 목척교 옆에 있었다. 크고 작은 가게에는 별의별 물건들이 다 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동안 가게 주인들과 낯을 익힌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할머니들의 나들이 스웨터, 바지, 양말, 조끼 등 주문받은 물건들을 사모았다. 어머니의 수첩에는 작은 글씨로 주문을 받은 물건들의 품목이 적혀 있었다. 쌍촌댁 며느리 저고리, 대추나무집 영감님 속내의, 삼언니 큰형님 목도리, 자부 나들이 외투 하는 식으로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찾아가면 기다렸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하는 모양이었다. 수첩에 가득 적힌 그 물건들을 빠짐없이 구입해서 묶은 다음 어머니와 나는 노변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과 계란으로 허기를 채우고 버스를 탔다. 진보다리는 호리호리한 어머니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웠다. 어머니는 영동과 대전을 오가는 직행버스 운전기사에게 그 진보다리를 애원하다시피 하여 실었다. 이미 겨울이 깊어진 중부지방의 날씨는 강추위로 변해 있었다. 버스는 10,000원이라 몸을 돌릴 틈도 없으리만큼 사람과 짐이 어우러져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그 틈에서 겨우 콧구멍만 바깥으로 내밀고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을 조심스럽게 삼키기는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탈이 난 모양이다. 옥천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자리가 비었다. 어머니와 나는 겨우 비집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니는 자꾸만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겁이 덜컥 났다. 엄마 안 되겠어요. 여기서 내려 병원에 가요. 괜찮다. 속이 얹은 모양이다. 어머니는 허리춤에서 찬 돈을 넣은 전대에서 부스럭부스럭 침 하나를 꺼냈다. 몹시 다급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내게 팔을 주무르게 했다. 어깨부터 팔을 쓸어내려 피가 손끝으로 모이도록 열심히 훑어내리자 피가 온통 손톱으로 모인 듯 어머니의 손이 벌겋게 색깔이 변했다. 어머니가 침을 들고 눈을 질끔 감더니 당신의 손톱 밑을 찔렀다. 침을 뽑는 순간 시커먼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얼른 손수건을 갖다 대었다. 광란이야. 광란에는 그저 손을 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단다. 어머니는 벌써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다 한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 아예 침을 싸서 허리춤에 차고 계셨나 보다. 그것이 정말 효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다시 화색이 돌며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난밤에 도매시장에서 떼온 물건들을 동네별로 분류해서 가격을 매기고 아침 일찍 서둘러 산골로 나갈 채비를 하셨다. 그렇게 시골로 갈 때도 있고 5일마다 서는 영동 주변의 면 소재지 시장을 두루 찾아다니기도 했다. 엄마, 나도 갈래요. 어머니의 고생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고 산골에도 가고 어머니 짐을 같이 들고 다니며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두르고 털구두를 신으며 먼저 서둘러대자 어머니는 기겁을 하신다.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왜요? 엄마가 하는 일인데 왜 제가 못해요? 너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너는 선생님이야. 선생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어머니는 그의 겨울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 다른 집 딸들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렁저렁 지내다가 벌써 시집가서 애도 낳고 외지에 나가서 사는 형편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곧 선생님이 된다니 이웃이나 친척들도 선생님 딸을 둔 어머니를 부러워하며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딸이 집에 돌아오자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보따리라도 발길이 저절로 떨어져 날아다니는 기분이라고 하셨다. 고향에 돌아온 며칠 뒤였던가 어머니는 우리 집 선산이 있는 탑선리에 들러 가가호호 방문하며 물건을 팔아 물건값으로 받은 쌀과 잡곡들을 친척 집에 맡겨놓고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셨다고 한다. 네가 대학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다. 날이 따뜻해지면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 어머니의 눈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가 묘지 위에 뿌리며 안주로 새우깡도 놓으셨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결국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어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는 나에게 어머니는 끝내 역정을 내셨다. 어미가 너 보따리 들게 하려고 이 고생인 줄 아냐? 어머니는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셨는지 그 이튿날 제법 많은 곡식을 짐꾼에게 들려가지고 돌아왔다. 어머니의 보따리는 홀쭉해져 있었다. 왜 물건값을 돈으로 받지 않고 무겁게 곡식으로 받냐고 물어보았더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논리가 있었다. 시골 사람들이라
돈 만지기도 쉽지 않은 데다 시어머니들은 자식들한테 돈 달라기보다 곡심 몇 대박 퍼주니 눈치 안 봐도 좋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쌀 한두 말 퍼주고 새로 옷 한 벌 해 입는다고 집안 축낼 것 없고 모두들 따뜻한 정으로 그러는 것이니 그것보다 더 보기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는 돈으로 받는 것보다 모아온 알곡을 미국상에 내다 팔면 훨씬 이문이 많다고 했다. 엄마, 그것이 몇 푼이나 된다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쉬지 않았다. 이제 겨우 하나 사람 구실 하도록 마쳤으니 줄줄이 제 차례라고 기다리고 서 있는 아이들 먹이고 학비대고 하자면 발이 부르트고 목이 부러져도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동행을 허락하는 것은 도매시장에 물건을 떼러 갈 때뿐이었다. 물건을 많이 떼어다 놓은 날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5일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산길이야 따라 나서기 힘들다 하지만 차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야 내가 못 갈 리 없다. 나는 어찌하면 어머니의 성화를 누르고 따라 나설까 이리저리 궁리를 했는데 막상 따라 나서려니 한편으로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장사꾼들처럼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파는 날을 생각하니 쑥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자식이 왜 못하며 우리 형제들을 위해 당하는 고통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덜어주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자 겨우 용기가 났다. 이튿날 아침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릴 때 나는 서둘러 일어나 단단한 채비를 차렸다. 5일장으로 가는 길은 장사꾼들끼리 모여 트럭에다 짐을 싣고 가거나 짐을 따로 보내놓고 버스로 가거나 그랬다. 나는 어머니의 짐을 트럭까지 들어다 주겠다며 따라 나섰다. 어머니가 트럭 앞좌석에 올라타자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어머니 모르게 재빨리 짐이 실린 트럭 뒤로 올라탔다. 짐칸에는 몇몇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찬바람을 가리고는 짐짝처럼 실려 있었다. 내가 누구의 딸인 줄 아는 아저씨들이 짐 사이를 헤집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털목도리를 칭칭 동여매고 5일장이 서는 용산시장으로 갈 수 있었다. 겨울바람은 몹시 추웠다. 손발은 아무리 품고 부벼도 깡깡 얼어 감각이 없어지며 저려왔다. 내가 짐 사이에서 언 몸을 펴고 어기적거리며 내려오자 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놀라셨다.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시장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막대 같은 것을 내 귀퉁이에 세우고 고정을 시키더니 그 위에 줄을 얼기설기 엮어 옷을 걸기 좋게 장치했다. 옷걸이에 옷을 걸어 진열한 다음에는 옷을 수북히 쌓아 손님들이 보기 좋게 늘어놓았다. 그런 장사는 우리 말고도 여러 팀이 있었다. 우리 좌판 건너편에는 제법 규모가 큰 장사꾼이 판을 벌이고 천막을 치는데 웬만한 의상실만큼이나 물건이 많았다. 그 집은 아버지와 아들 내외가 한 팀이 되어 장사를 찾아다니는데 트럭까지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고 워낙 물건이 많아 돈을 많이 번다고 했다. 어머니도 내심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나는 좀 부끄러웠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하든 물건을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하시더니 내가 진열을 해나가자 옳지, 네가 하니까 더 보기가 좋구나 하셨다.
시골장은 늦게 서서 바짝 한바탕 버리고 일찍 끝나는가 보다. 모두 산골에서 몇 킬로씩 걸어 나오니 그럴 법도 했다. 갑자기 손님들이 왁자지껄 밀렸다. 이것저것 들춰보고 살펴보기만 하고는 모두 건너편에 물건이 많은 큰 판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나는 차마 이 물건을 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오지 않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듯 우리 물건의 좋은 점을 열심히 설명하며 손님이 깎아달라면 달라는 대로 싼값에 팔고 그랬다. 그래도 건너편 집에 비하면 팔이 날리는 격이었다. 눈치만 보고 있던 내 입이 터진 것은 어머니와 계속 물건 흥정을 하던 아주머니가 더 깎아주지 않는다며 일어서는 것을 보고 나서였다. 아주머니, 이것은 물건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맞춰보세요. 나는 그 아주머니가 짝지어 놓은 상의와 바지를 치우고 내 멋대로 색깔을 맞춰 몸에다 대어보면서 살 것을 권했다. 아주머니가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계속 어떠느냐고 입는 신용을 했더니 그 아주머니는 다시 앉아 물건을 살펴보았다. 무사히 흥정을 마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하마터면 놓칠 뻔한 손님을 잡았다며 한숨을 푹 쉬셨다. 장사라고는 냄새도 맡지 않은 내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다. 오는 손님들마다 입을 사람 나이가 몇이며 피부가 무슨 색이며 얼굴 모양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즉석에서 그런 사람이면 이런 옷이 잘 어울립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니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내가 맞춰주는 옷을 그대로 사갔고 오히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느냐며 물어오는 것이었다. 내게 무슨 옷 파는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장사 수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 즉석에서 짓거리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물건 사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나 보다. 몇 사람이 옷을 이리저리 둘추는데 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빠르게 설명을 해주었더니 모두들 돈을 내고 사가는 것이다. 몇 사람이 좌판 앞에 붙어 있자 건너가게에서 흥정을 하던 사람들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싶었는지 모두들 내게로 다가왔다. 그 사람들한테도 역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구색을 맞추면 어떠냐고 권했더니 모두들 흡족해하는 눈치였다. 오는 사람마다 계속 옷을 사들고 나가자 갑자기 힘이 솟았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신기한 듯 옆에서 그래요, 맞아요, 정말 보기 좋네요 하면서 덩달아 거들었다. 물건이 팔려나가는 것이 참 신기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보통 때보다 꼬박 배나 더 팔렸다. 어머니는 여간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었다. 참 이상한 일이구나. 네가 파니까 사람들이 다 꼼짝 않고 사가는구나. 건너가게에서는 노련한 장사꾼 아저씨가 자꾸만 이쪽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겸연쩍은 듯 말씀하셨다. 우리 딸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따라 나서지 말랬는데 한사코 그냥. 어머니는 공연히 남의 물건 훔치다 들킨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셨다. 사람들은 계속 기웃거렸다. 나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끌고 와서 옷을 대어보고 입혀보고 깃을 내렸다 올렸다 스카프를 목에 메었다 어깨에 걸쳤다 하며
요리조리 연출을 시키고 물건을 팔았다. 장꾼들이 어지간히 빠져나가고 나서야 어머니와 나는 연탄불에 손을 녹이며 장터국수를 훌훌 마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이제 이런 보따리 장사는 그만둘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우리 집은 영동 시내에서 제일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을 이용해 다른 장사를 시작하면 편하게 앉아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세된 사람들 내보내고 음식 장사를 해볼까 하고 생각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식당이라는 것이 어디 밥만 팔아가지고 이문이 남는 것이냐. 자연히 술도 내놔야 하는데 나는 그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긴 문간방에 새들었던 사람이 몇 년 동안 식당을 한답시고 술을 팔았는데 우리 집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사람을 내보내느라고 아주 혼이 났었다. 더구나 어머니가 남 앞에 돈을 벌기 위해 상을 받아 바친다는 것은 그때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젊은 과숫대기 아닌가. 어머니는 그때도 하얀 상복에 머리에 삼배핀을 꽂고 있었다. 나는 발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5일장에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그 남자. 1970년 3월 졸업식을 마친 나는 영동과 추풍령 사이에 있는 환강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첫 부임 때부터 대학 시절의 다채로운 경력으로 다른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었다. 학교에서는 초임교사에게 기대가 아주 컸다. 예능 방면으로는 무엇이든지 만능으로 알고 있었던지 학생들의 매스게임 지도를 맡겼다. 그러나 무용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대학에서 무용을 공부하긴 했지만 너무나 지엽적인 것이었다. 그런 실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골 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어쩐지 내게는 어색하기만 했다. 무엇이든지 탈출구를 갖고 싶었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배우고 싶었다. 분방한 나의 열정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단조로운 생활에 쏟아버리기에는 성이 차지 않았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교감 선생님과 상의를 했다. 아이들 무용을 지도하려면 교사인 나부터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마침 대전에 김선영 무용연구소라는 곳이 영동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오전 근무를 마친 뒤 오후에는 150리나 떨어진 대전까지 가서 무용을 배우고 밤 12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다. 피로하고 힘든 생활의 시작이었다. 시골 국민학교 여교사. 나는 발령 초기부터 이 직업에 만족할 수 없어 탈출을 시도했고 그 돌파구를 찾은 것이 나를 더욱 혹사시키게 만들었으나 마음만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로 통근을 하고 다시 대전으로 가서 무용을 배운다고 펄펄 뛰다가 돌아오는 생활은 처녀 시절에 건강한 나였지만 힘에 부치는 일과였다. 아무리 늦어도 7시 40분에 환관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8시 20분경 출근 시간에 맞춰 읍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학교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겠다.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몇 시예요, 어머니? 7시가 넘었다. 헉, 뭐요? 시계바늘이 정확하게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 어떡해요? 늦었어요. 좀 일찍 깨우시지 않고요. 어찌나 곤히 자는지 안쓰러워서 어찌 깨우냐. 어머니, 조회 시간에 늦겠어요. 아무리 과로를 하고 있다지만 발령을 받은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임교사가 출근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급해도 밥은 먹어라. 나는 급히 일어나 아침밥을 뜨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놓고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챙겨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빠져나가 환관으로 가는 진입로로 접어들고 있었다. 세워주세요. 차 좀 세워주세요. 나는 안타깝게 손을 흔들면서 뛰어갔지만 버스는 속도를 더해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다음 버스가 출발하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난감했다. 시골 소읍의 교통사정이 좋을 리가 없었다. 버스도 버스려니와 택시를 잡아 타려고 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하긴 아직 첫 봉급도 타지 못한 그때에 택시를 탄다는 것도 나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힘에 겨운 출근이다.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서 버스 정류장을 빠져나와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가 졸업식 날 입으라며 대전의 큰 양장점에서 맞춰준 망토가 달린 까만 투피스 차림이었다. 나는 언제나 긴 머리에 까만색을 좋아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내 앞으로 까만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다. 차 안에는 웬 중년 아저씨가 타고 있었다. 그는 차창을 열고 말을 걸어왔다. 어디 가십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생겨 대답을 않고 외면을 했더니 그가 내 앞을 지나가 버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 길가 저편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섬뜩한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고개를 돌리는데 그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가 다시 차를 돌려 내게로 다가왔다. 데워다 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시죠? 환관입니다. 아, 그러세요? 마침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차를 돌려 길 저편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몹시 초조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출근 시간에 맞춰가기는 그른 듯했다. 그날은 운동장 조회까지 있는 날인데 그것은 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오후 근무를 하지 않고 대전으로 무용을 배우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감 선생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근무 태만을 하고 그로 인해 말썽이 나면 그분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 나는 정말 애가 탔다. 그때 계속 나를 지켜보던 그가 다시 다가왔다. 어차피 가는 길이고 자리는 비어 있으니 부담 느끼지 말고 타십시오. 정말 환관 쪽으로 가시는 길이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때 나는 사색이 될 만큼 초조해 있었다. 좀 서먹했지만 그의 차에 올라타기로 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만남은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앙상한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학교 가는 길. 도로에서는 돌멩이가 튀는 소리 뒤로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아저씨라 할 말도 없었지만 마침 고맙게 차를 태워준 사람이라 그냥 인사만 하고 수줍게 앉아 있는데 그가 이것저것 묻고 있었다. 직업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른 아침 어디를 가느냐 등 쉼없이 질문을 해댔다. 언뜻 보기에 교양 있어 보이고 잘생긴 얼굴이지만 대화를 꺼내는 폼이 바람기가 잔뜩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보아왔던 사람들과 달리 세련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때까지 정식으로 남자를 사귀어 보지 않은 여자였다. 차를 태워줬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몹시 거부감이 생겼다. 그냥 일 보러 가는 겁니다. 나는 성의 없이 대꾸를 했을 뿐 내가 출근하는 길이며 교사이며 이름이 아무개라는 등 나에 관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리숙한 나이였지만 그렇게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들려줄 만큼 철이 없지는 않았다. 끝내 나를 밝히지 않자 그가 갑자기 길 옆에다 차를 세웠다. 어머나, 왜 이러세요? 나 출근 시간 늦어요. 말을 해야 가죠. 아저씨가 저에 대해 알아서 뭘 어쩌시려고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내 눈에는 틀림없이 아이가 두세쯤 딸린 아저씨로 보였다.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당장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러나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당장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내려서 갈아타고 싶었지만 적막한 시골길에는 지나가는 인적도 차량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가방은 왜요? 가방을 보면 뭘 하는 사람인지,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응? 봅시다. 그가 가방을 잡고 열어보려 했다. 싫어요. 도시락밖에 없어요. 그는 매우 장난스럽게 나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부끄러웠고 껄끄러웠다. 그 가방을 남 모르는 사람이 본다는 것은 나의 속을 훤히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 아침밥을 못 먹었는데 도시락 주면 데려다 주지요. 나쁜 사람이네요. 이러려고 저 태워주신댔어요? 빨리 가요. 난 늦으면 안 돼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도시락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자를 젖혀 뒤로 벌렁 눕고 있었다. 도대체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어쩔 수가 없었다. 좋아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진작 그러지 않고요. 그는 다시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지각은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다행히 운동장 조회 시간 이전이었다.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학교 앞길을 메우고 있었다.
선생님이시군요. 네, 그래요. 이제 도시락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 주지 않았나요? 난 점심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내가 남자와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볼까봐 얼른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교문으로 들어섰다. 그가 차를 돌려놓고 아이들을 붙들고 멀리 있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나의 이름을 물어보는 눈치였다. 그리고 며칠 후 4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그날 서울로 돌아가던 중 옥천의 강변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는 것과 다시 학교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첫 월급을 받았다. 내가 돈을 번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든 월급 봉투를 열어 빈 교실에서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았다. 이제 어머니가 무거운 옷보따리를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내 월급이면 동생들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집세만 챙겨도 우리 오남매 먹고 입고 쓰는 것은 해결이 될 테니 부자는 못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교사 월급이 얼마 안 된다지만 남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 아래 남동생 대학 보내고 그 아래 동생은 장학금 받아 학교 다니니 먹여주고 입히기만 하면 학비 걱정 없었고 그 아래 남매는 이제 국민학교 3학년과 1학년이니 걱정할 게 못 되었다. 나는 우리 집 가장이었다. 아버지가 그만큼 길러주고 가셨으니 내 몫을 해야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 월급을 받던 날은 대전을 가지 않았다. 빨리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월급 봉투를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모처럼 만에 동생들에게 고기도 실컷 먹이고 싶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시장을 들렀다. 월급 봉투를 축내지 말아야 마땅했지만 첫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께 속내일을 사다 드리는 거라는 소리를 듣고 그날만은 어머니도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겠지 싶어 봉투 속에서 약간의 돈을 꺼냈다. 어머니께 드릴 빨간 속내이도 사고 고기도 몇 근 샀다. 우리 딸이 돈을 다 벌어왔구나. 어머니는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리고는 아버지 사진 앞에다 월급 봉투를 가만히 올려놓으셨다. 네가 커서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젖어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끝내 오열을 참지 못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좀채로 우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였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뜯어보세요. 첫 월급 타면 제일 먼저 어머니 네일 사는 거라고 해서 마련했어요. 어머니는 네일을 들고는 대뜸 가격부터 물으셨다. 아이고, 이거 얼마 줬냐? 엄마는 얼마 줬으면요? 내가 비싸게 샀을까 봐요? 걱정 마세요. 친구 집에서 산 거예요. 도매시장에서 사면 싼 걸 뭐하러 이문 남겨주고 이런 걸 샀어. 내 보따리에도 들어있는 걸. 어머니는 포장을 끄르자마자 원가 계산부터 하셨다. 물론 어머니의 보따리 안에도 빨간 속내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몰래 네일을 사다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동생들이 학교에서 모두 돌아왔다. 그날은 모처럼 만에 고추장에 양념한 돼지 불고기를 숯불에 구워 배가 부르도록 잔뜩 먹었다. 그 사람에게서 전화도 한 통 받았다. 만나고 싶다 했다. 나는 오후면 늘 대전으로 가므로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다시 영동을 가는데 꼭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교실에서 공부를 가르치던 나는 멀리 도로 위에 까만 승용차가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승용차 옆에 그 남자가 서성이고 있는 것도 보았다. 학교에서 빤히 내다보이는 철도 위로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나는 서둘러 가방을 싼다. 대전으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빠듯했다. 그 남자는 벌써 1시간 넘게 길가에 서 있었다. 도로와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학교 교실에서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였다. 그가 아까부터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다른 선생님들도 보았을 것이다. 내가 부지런히 교문을 나서는데 그가 다가왔다. 기다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아저씨. 기차 시간이 다 됐어요. 제 차를 타죠. 나도 대전에 가는 길입니다. 교실 안에서 이쪽의 전경을 모두 보고 있을 눈들에 신경이 쓰였다. 거기서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마냥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 불편함을 모면하려고 그의 차를 탔다. 그는 입담이 좋았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던 나는 그의 얘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대전으로 향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무용학원에 도착했다. 그는 보은 속리산에다 집을 지으려는데 건축 허가를 내러 영동에 왔노라고 했다. 무용학원에서 수업이 끝나면 저녁 8시가 된다. 보통 대전역 앞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9시 30분 기차를 타곤 했었다. 막 연습을 끝내고 나오는데 뜻밖에도 그가 학원 입구에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까 대전에 볼 일이 있다고 했고 서로 잘 가라고 인사까지 했었다. 어머나, 웬일이세요? 사실은 여기서 쭉 기다렸습니다. 배고프죠? 내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같이 가죠. 괜찮아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었다. 자칫 한가하게 저녁 먹다가 기차를 놓치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대합실에서 새벽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너무 피곤하면 다음 날 근무를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옆자리는 비어있고 뭐가 걱정입니까? 나는 여태 기다렸다니 마땅히 그의 요구를 거절할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대전까지 오는 동안 제법 이야기를 나누었고 경계했던 마음도 풀린 상태였다. 또 그가 영동을 가야 한다면 대전역에 가서 기다렸다가 기차를 타는 것보다 덜 피곤할 것 같았다. 솔직히 그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애초에 그가 정말 경계해야 할 수상한 인물로 느껴졌다면 그의 차를 타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다시 그의 차에 올랐다. 그는 몹시 친절했고 자상했다. 도시를 빠져나온 도로변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늦은 시각 도로 위에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휙휙 지나갈 뿐 산길의 적막함은 섬뜩하도록 인적이 끊겨 있었다. 도깨비 불이 번쩍하고 섬광처럼 지나가 기겁을 했다. 헤드라이트에 반사되어 비치는 날짐승의 눈이라고 그가 설명했다.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뿐 사방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느 만큼 달렸는데 낯선 얕은 지붕들이 보였다. 어머, 여기가 어떤 동네죠? 그가 웃고 있었다. 다시 살펴보았다. 분명히 낯선 길이었다. 어째 길이 이상해요? 그는 말없이 웃기만 할 뿐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힘있게 밟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영동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 출근시켜 줄게요. 뭐라고요? 싫어요. 빨리 돌아가요.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셔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걱정 말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나 집에 안 가면 밤새도록 기다릴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요. 돌아가요. 나 집에다 데려다 주세요. 그는 자꾸만 나를 보며 웃기만 했다. 나는 그제사 차를 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나를 깨달아야 했다. 끝내는 애원을 했으나 어딘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자꾸만 속도를 내며 내달리고 있었다.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별을 쥐고 있는 여자 김순지.